네, 유한타증권 이동호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지난 일주일 동안 뭐 변화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뭐 매일매일 쫓아가다가 이제 정신이 없습니다.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난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네. 한번 쭉 정리 좀 한번 해주시죠. 그렇죠. 네. 사실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예. 과거에 그 8월달 고점 작년 네. 찍었었을 때는 이제 빠지는 게 좀 당연했던 그런 결과였다면 네. 이번에도 이 차트상으로 보면은 약간 단기 고점 수준까지도 올라왔었거든요. 네. 차트를 한번 볼게요. 나스닥을 보면서 얘기를 예. 하시죠. 네네. 나스닥이 보시면 여기 8월 고점이 이제 볼린저 상단이라고 해서 3개월 무빙 에버리지 평균선으로 해가지고 고점을 딱 찍었었을 때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빠졌을 때 저희가 여기까지 내려올 거라고 예측을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이었는데 네. 사실은 여기가 쌍바닥이 아니라 여기가 쌍바닥이 돼버린 거고요. 여기가 지금 거의 만이죠. 여기가 13,500, 여기가 13,500이고 여기가 예. 만입니다. 예, 거기가 만이죠. 이게 이제 밑으로 더 떨어졌던 이유는 금리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금리의 예상이 저희가 작년 말에 한 4%대 초반 정도, 4% 정도까지가 고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미연준이 계속 5.25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으니까 그 1%포인트가 저희가 그때 얘기했었죠. 나스닥 개념으로 12%의 영향을 미친다. 네. 그러니까 저점이 더 낮아졌던 그런 현상이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시면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금리의 고점은 뭐 5.25 여전히 똑같다 하지만 시중금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시중금리는 4.4를 찍고 내려왔죠. 예, 많이 지금 빠졌죠. 3.5, 3.4 이렇게까지 예, 떨어져 있으니까 결국 그만큼 이제 다시 저점이 올라가는 케이스가 나왔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볼린저 밴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여기 노란색 선이 200일선입니다. 여기를 딱 터치를 했었고 또 볼린저 상단을 터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월요일이었나요? 한번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 초에. 네. 그러면서 이거 또 다시 또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었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상저하고를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또 다시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천천히라고 했는데 웬걸 지금 이틀 연속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 나스닥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죠. 확연하게 지금 보시면은 이걸 뚫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조짐은 다르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어떻게 가냐면 일봉에서 주봉으로 넘어갑니다. 주봉 차트를 보고 있으면 이 차트는 뭐 볼린저 중단 또 상단까지 한참의 룸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차트상으로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상단으로 가는 쪽으로 가는 건데 이제 여기서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은 뭘까요? 펀디멘탈이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펀디멘탈을 계속 들여다보는데 그 펀디멘탈은 무엇으로 보느냐? 결국 기업 실적입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 실적을 보면서 얼마나 악재가 반영이 됐고 어떤 부분들이 좋고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겠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투자의 패턴을 가져갑니다. 근데 좀 나스닥에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네.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죠. 네네. 그렇지만 한참 멀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 왼쪽 차트가 뭐냐면 작년에 1월 달부터 해서 S&P 500 대비해서 나스닥 100 그러니까 나스닥 100이라는 건 나스닥보다 더 작은 숫자의 기업들이죠. 네. 나스닥 전체는 뭐 거의 몇천 개가 되지만 네. 나스닥 100은 딱 100개 100개. 기업입니다. 여기에 뭐 오늘 나왔던 실적의 메타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결국 이것만 보면은 지금 퍼포먼스가 거의 뭐 상당히 언더퍼포먼을 했었죠. 그러다가 쌍바닥을 찍고 이제 겨우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빨간 선으로. 네, 그 숫자가 얼마죠 지금? 지금 이게 0.069니까 네. 상대적인 언더퍼포먼스를 숫자를 보는 겁니다. 네. 네, 이거를 다시 되돌릴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단금리차가 역전이 됐었을 때 네. 10년 마이너스 3개월짜리가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면 네. 경기 침체가 올 때까지의 구간에서는 이 나스닥의 상승률, 특히 성장주의 상승률이 더 높을 것이다. 네. 또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70%의 확률로서 더 초과 수익률을 달성할 것이다. 이런 그 네. 도표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딱 그런 모습이 나오고 네. 있어요. 그래서 지금 테크 관련돼서의 쇼 커버링, 즉 공매도를 쳤던 것들이 이제 다시 재매수가 들어가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 나스닥 위주의 어떤 투자 패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에 가장 큰 매크로의 그림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주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결국 달러 인덱스입니다. 네. 왜 나스닥 100이라든지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 달러가 강세로 갈 때는 초과 수익률 달성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매출 중에서 해외 비중이 이런 대형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P 500 기준으로는 한 40%가 해외고요. 네. 국내가 60%인데 대형 기업들은 정반대. 그러니까 해외 쪽이 60%고 국내가 40%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결국 달러가 강세로 가면은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근데 달러가 약세로 가면 실적이 오히려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많이 내려가는데 그 실적에 반영되는 시기는 조금 시차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4, 4분기 실적은 여전히 테크 기업들이나 기술주들이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상대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을 확률이 높은 거죠. 쭉 가니까 이제 낮은 가격에서.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메타 같은 경우에 실적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건 기대치가 만들어지는 거죠. 또 우리나라 기업들로 보시면은 아니 도대체 반도체 실적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엉망으로 나왔는데 왜 주가가 오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달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또 만약에 달러가 과거에 뭐 2007년, 2008년처럼 막 달러 지수 80대 깨지고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약세로 간다. 이거는 정말 대폭락장을 예견하는 거겠지만 그건 아니고 작년에 올라갔던 폭의 되돌림 현상 정도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는 저희는 나스닥이라든지 선진국 중에서 나스닥 또는 신흥국들이 상대적으로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은 구간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달러 부분은 진짜 와 닿는 것 같아요. 원화로 표시된 애플, 구글, 넷플릭스에 점점 더 내더라고요 요즘. 그러니까 확실히 이 사람들이 내 돈을 받아가고 있는 거죠. 원화로 표시된 돈을. 그러니까 강세가 되면 좋아지겠네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투자 비중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네. 자기는 자산 배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선진국 비중을 저희가 70% 정도 가져간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시가총액으로는 80%예요. 네. 그래서 70% 정도를 가져간다는 거는 좀 덜 가져가는 거죠. 그렇네요. 왜냐하면 달러가 강세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달러와 반대되는 뭐 다른 통화의 통화로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선진국 중에서 영국과 독일, 프랑스가 상당히 높은 매력도가 나오고요. 또 스톡스 50이 나오고요. 그 이외에 미국으로 보면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나스닥 100과 나스닥 정도가 초점을 더 맞추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보면 선진국 70인데 미국 60% 들고 가고요. 60%라는 거는 시가총액으로 딱 중립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투자 비중은 중립이고요. 유럽 쪽을 10%를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해외 쪽을 많이 이 시간에는 들여다보지만 계속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이 한국, 맞아요. 네, 대만, 네. 중국 이런 쪽에 초점을 좀 많이 맞추셔야 된다. 올해는 이머징으로 볼 때는. 이머징 중에서도 아시아 국가들 특히 제조 강대국 네. 이쪽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유럽 쪽도 보시면은 어쨌든 자금 흐름을 보시면 엄청나게 마이너스 계속 자금이 빠져나갔었어요. 주식 관련 상품에. 근데 여기 빨간색 살짝 섰습니다. 이제 드디어 플러스 전환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유럽은 좀 더 가겠죠.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전제 조건을 던진 게 있습니다. 뭐죠?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참 시장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죠. 작년 10월 달만 하더라도 제가 지난주에 와서 보여드렸지만 거의 8, 90%가 경기 침체 온다라고 얘기했다가 지금은 한 뭐 6, 70% 정도 줄었어요.
좀 더 줄 것 같습니다. 예, 연말까지 안 온다가 아마 연말이 되면 연말이 아니라 상반기 말쯤 되면 대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추세로 갈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스닥에 대해서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경기 침체 관련돼서는 어저께 파월과 르가르트가 진짜 그야말로 뭐 숫자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영향을 미치겠네요, 이제. 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저희는 숫자를 들여다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경기 침체 왜 이렇게 네,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심지어 미국처럼 금리를 5%까지 올리겠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올리겠다라는 국가가 경기 침체로 넘어가려면 뭔가 숫자들이 나빠져야 되는데 네. 뭐 고용 시장도 그렇고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경기 침체 수준은 아니고 네. 해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뭐 또 실업 청구 환자 수를 보시면 그렇게 빠르게 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결국 여러 가지 경제 지표 관련된 숫자를 봤었을 때 왜 당장 경기 침체가 세게 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시장이 움직이느냐 좀 이해가 안 간다라고 계속 말씀을 저희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이제는 좀 가시화되는 것이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시카고 금융환경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려면 적어도 뭐 큰 폭으로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와야지 좀 세게 오고요. 안 그러면 굉장히 살짝 오고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금융 환경이 이렇게 다시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유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봤었을 때 정말 굉장히 막 경기 침체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막 긴축이 계속 일어나고 환경이 좀 안 좋아질 경우에는 정말 이런 위기가 터지는데 지금은 뭐 금융시장에서는 금리가 왜 4.4%까지밖에 안 가고 다시 떨어졌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환경이 좀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들이 금융 위기 또는 경기 침체 아주 강한 경기 침체와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 금리하고 시장 금리하고 괴리가 지금 굉장히 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것 또한 믿지 않는 걸까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미 연준이 오랫동안 그렇게 높은 금리를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 또는 유지해도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또 시장을 어떤 식으로 좀 해석을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많이 역전이 돼 있어요. 역전이 돼 있는 이유는 단기는 이미 많이 내려왔단 말이죠. 죄송합니다. 장기는 많이 내려왔는데 단기가 안 내려오고 있죠. 자, 이거는 만약에 정말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장기가 또 올라갈 수 있어서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다시 재정상화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단기를 내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내린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면서 빨리 내리는 케이스다. 그러면 저희가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해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장은 저희는 다 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시장을 굉장히 안 좋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혔었을 때 우리는 이거는 도대체 금리 이렇게 높게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떨어뜨려야지 시장에 충격이 안 오는 겁니다. 조금 정리해 보면 네. 지금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많이 아래에 있는데 네. 결국 이게 이제 역전이 해소가 되려면 장기 금리가 올라가서 될 것 같지는 사실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오는 과정에서 오히려 네. 빠르게 페드가 금리를 내리는 게 시장에 더 나쁠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하게 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잘못했나요? 아니요. 네. 제가 네. 잘 들었는지 한번 네. 확인해 봤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 연준이 우리 경기가 너무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빨리 금리 내려야 되겠다. 네. 라고의 메시지가 전달이 돼버리면 이건 오히려. 시장 폭락이죠. 네. 예.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는 안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재작년 11월 달에 너무 늦게 금리를 빨리 올리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정책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고 나서 내려도 전혀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가계의 펀더멘탈, 기업의 펀더멘탈, 은행의 펀더멘탈이 그 정도 5% 금리를 괜찮다. 한 1년 정도 버틸 수 유지시켜도
전혀 뭐 큰 위기와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런 숫자가 어디 나오냐면 예대율에서 나오고요. 네. 항상 보여드리는 숫자지만 예대율이 68%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은행권에서는 금리가 높이면서 이제 계속 대출을 해줄 것이고요. 네. 또 가계 쪽에서는 또 그만큼 대출을 늘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숫자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가계 부채 비율이 지금 겨우 76%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왜 예민하게 반응을 했냐면 가계부채 비율이 106%니까 네. 금리가 만약에 5% 6%까지 올라가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부실 채권이 생기고 네. 은행의 펀드멘털이 빨리 깨지고 뭐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3.5%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고 그래서 고점은 4.6, 4.7까지 갔지만 다시 3%대 중초반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만들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만기가 길다고 얘기했잖아요.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보시면은 지금 신용카드 쪽이 우리가 카드 대란 경험했던 2000년대 네. 이때를 보시면은 정말로 빠르게 연체율이 올라가고 그런 모습들이 어떤 부실 채권과 연결이 되면서 경기 침체와 연결이 돼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을 보고 있으면은 이 팬데믹이 터지기 전 수준보다도 더 낮아요. 그러니까 상각을 하는 수준이라든지 또 연체율이라든지 그렇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기엔 너무 빠르다는 거죠. 은행권에서는 계속 대출을 해줄 것이고 이런 펀드멘탈을 가지고 있는 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경기 침체가 없다라는 저희는 전제 조건을 집어넣고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보시면은 미국의 이 가계는 그 어느 나라들보다 부채 비율이 낮아요. 소득 대비해서. 네. 또한 가처분 소득이 GDP 대비해서 순자산 가치가 정말 높습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그래서 그만큼 많은 분들이 카드의 대출이 너무 빨리 늘어난다. 이게 괴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그래서 곧 위기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괴리가 벌어지는 것이 아직 한참 더 가고 나서 터질 거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죠. 즉 아직까지 펀드멘탈을 쓸 수 있는 여유분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내가 쓸 돈이 없는데 대출을 막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겨우 갚아 나간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뭐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늘려도 거기서 이자 내는 것을 충분히 커버가 된다. 이러면은 터지지 않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 이걸 이제 좀 숫자화 시켜서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또는 과거에 얼마나 더 빠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했잖아요. 네. 보시면은 정말 좀 제법 센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했었을 때 이익이 마이너스 10%다. 그리고 금리가 5% 다시 간다.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제시했던 상저의 숫자입니다. 네. 뭐 S&P 뭐 3,500이 깨지는 뭐 이런 얘기, 뭐 나스닥이 10,000포인트 깨지는 얘기.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아주 안 좋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얘기했던 거고요. 그거는 안 왔죠. 그래서 제가 이익 증가율이 0%고 5%의 금리일 때가 딱 최근에 어떤 저점. 예, S&P 기준으로 3,800 정도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터치를 했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봐야 되는 건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인 거죠. 네. 그래서 이익이 0%인데 금리가 지금 3.5% 수준으로서 연말까지 쭉 간다. 네. 그렇게 계산했었을 때는 S&P 500이 4,200 정도 되는 거고요. 나스닥이 12,000이 좀 넘는 겁니다. 네. 지금 딱 지금이네요. 예.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컨센서스, 즉 경기가 침체도 아니고 네. 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살짝 늘어난다. 네. 라고 계산하면은 4,400, 그 다음에 14,000이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터치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언제 터치하느냐입니다. 네. 만약에 상반기에 터치를 하면 네. 하반기는 시장이 별 볼 일 없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저희는 그 확률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상고 하중. 네. 그러니까 상반기에 많이 오르면 하반기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네. 근데 상고 하저로 가려면 네. 경기 침체. 네. 예, 요거를 연결시켜서 계속 네.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근데 뭐 말씀드리고요. 상반기 오르거나 하반기 오르나 오르기만 하면 되죠, 뭐. 네. 그 걱정은 없는데.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예. 다들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예.
한 번 더 빠질 거를 기다려서 그때 사라. 네. 이게 대세였기 때문에 다들 지금 이번 올라가는 장을 다 미싸고 계세요. 네. 외국인들은 막 한국 시장 사죠.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단 그게 이제 말이에요. 흔히 얘기하는 포모로 예. 이어지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가 더 셀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네. 당장 들어가실 수가 근데 있는 거죠. 묘한 시점이었어요. 진짜 네. 외국인이 쭉 들어오면서 모든 환경이 바뀌면서 네. 마치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네. 이렇게 되니까 진짜 지금 그 말씀이 좀 와닿긴 하네요. 좀 여유가 있으시려면 예. 하반기에 넘어갈 때 저는 걱정을 하는 게 지금은 어쨌든 먹을 뭐 저축해 놓은 식량이 많다. 네. 그래서 계속 쓰고 있고 먹고 있고 소비를 하고 있는 거는 괜찮죠. 네. 그런 모습은 올해 상반기에 계속 나올 거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올해 연말이 됐는데 많이 썼어요. 네. 내년으로 넘어가는 걸 봤는데 이제 식량이 많이 좀 없어졌어. 네. 그럼 이제 정말로 큰 세게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하려면 지금은 빨리 좀 많이 수익을 올려놓으셔야 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타이밍에는 기다리는 게 아니고 적어도 4월 말까지는 계속 고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네. 4월 말쯤 돼서 1, 4분기 실적이 나올 때 네. 그걸 보면서 또 판단을 하자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네. 있습니다. 그렇네요. 또한 지금 기업 실적을 보면 똑같은 얘기를 지난주, 지난주에도 계속 해드리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적 발표 내용이 4, 4분기 작년 또 올해 1, 4분기, 2, 4분기는 예상보다는 좋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안 좋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미 벌써 마이너스 숫자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경기 침체에 관련된 숫자를 이미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반기는 보시면은 상당히 높은 플러스 숫자를 반영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컨센서스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경기가 확 살아나지 않으면 이익은 오히려 또 계속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겠죠. 또는 네. 아니면 뭐 성장을 안 하는 숫자가 네. 나오겠죠. 그래서 예상치보다 낮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하반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상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하반기에 있어서는 이게 정말로 이렇게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를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결론으로 좀 네. 가볼까요? 자, 네. 결론을 가보면 네. 요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지금 대형 기술주, 반도체, AI, 저희가 팡 마가 종목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쪽을 크게 가져가시고 또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부품을 좀 많이 가져가시는 이런 성장주 투자 패턴을 가져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안에서 저희가 개별 종목들, 뭐 PC 출하 대수 숫자를 보든지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을 분해해서 들여다보든지 또는 뭐 블락이라는 어떤 그 온라인 매출 관련된 전자상 거래 관련된 기업의 어떤 매출 증가 트렌드라든지 또 테슬라의 여러 가지 숫자를 들여다본다든지 요즘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즐겁습니다. 들여다볼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여기에서 좋은 걸 골라내시면 돼요. 네. 네. 그게 바로 이 업종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래서 지금은 성장주고 그 안에서 성장을 하고 있고 저성장 시대로 되돌아가는 환경에서 성장이 높은 기업들은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네. 딱 오늘 주가 흐름 보시면 다우는 안 오르는데 나스닥만 3.3%. 그러게요. 예, 그렇죠. 이런 모습입니다. 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이동원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